원래는 국제경제학 전문입니다. 그 국제학대학원에 가르치는 과목은 국제경제학입니다. 정확히는 FTA 전문가. 한미 FTA 당시에 소위 시민 검증단장도 했었고 초기 단계부터 협상 과정에도 꽤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한국경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들도 있었고요.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는 결국 뭐 협상을 잘하자 정도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검토를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겠다.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사회복지협의회 분들 쪽에서도 주최를 해주셨는데 복지국가가 돼야 됩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예산도 늘려야겠죠. 되게 조세 부담률 한 23% 되나요? 그 다음에 GDP 대비에 조세 플러스 사회보험료까지 포함시키면 한 34% 될 겁니다. 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가 대개 한 50%될 것이죠. 제가 만약에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되려면 제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반 이상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결론을 내고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이전에 무슨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행한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행한가, 노인 그 자살률이 세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이고, 빈곤갭이라고 하는 소위 최저생 갭이하고 지금 생기고의 갭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진 소위 그 빈곤의 정도가 세계 3등이고, 이거 아무리 10페이지, 200페이지, 400페이지 써봐야 한마디로 됩니다. 대한민국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하면 이제 얘기하는 건 뻔합니다. 시장은 시장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복지국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복지국가 만들려면 세금 걷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야, 이 세금 걷어내니까 아직까지 조세정이 심하니까 세금에 이쪽에 효율적으로 써야지 정부에서 얘기가 끝나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얘기에서 그냥 끝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면했던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거둘 방법도 없어진다라고 세금을 2배로 거두면 대한민국은 부패가 한 5배 늘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요. 정부의 세금이 밑바닥까지 전달되어 있어 굉장히 많은 이 파이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밑바닥에 보면 해병전류회, 대령연합회 다 지방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괜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방에 소위 말하면 주차장 시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치하고 연결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원상시킨 상태에서 세금을 2배로 투입한들 대한민국은 다시 이것들을 정말 사람들한테 복지로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예산, 요즘 제가 나라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옛날에 예산 이렇게 머릿속에 막 있었는데 요즘 별로 안 봅니다. 근데 라프리 한 400조 될까요? 한 400조 정도 된다고 치면 한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 복지 예산을 하나로 나눠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기초부조가 있고요.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있죠. 소위 말하면 소위 고용보험, 무슨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보험까지 포함시키고 연금까지 포함시킨 사회보험이 있고, 세 번째 일자리 창출 예산과 사회서비스 예산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없어서요.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는 대한민국 속에 다 존재합니다. 기초부조도 사회보험도 조금씩은 있을지 모르나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여기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핀포인트로 전달시키다는 형태로 다 제도가 세팅되어 있죠. 장애 등급 2급짜리에 어느 정도의 경험을 있으면 간병인을 며칠 보낸다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제도가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선택하죠?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각 부처에서 만든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맨 밑바닥에 다 깔때기로 모이면 누가 하죠? 바로 사회복지사한테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업무 부담으로 자살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지와 관련된 엄청난 일종의 정책의 백화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몇 개 사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254개가 있습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여기 부산형, 서울형, 광역단체마다 우리 저 시장님 되실 때마다 한 몇 개씩 해서 무슨 이름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제가 잘 어렸을 때 미팅했다가 차인 여자가 부산 여자인데 어쨌든 그거 외에는 제가 인연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근데 서울 같으면 도봉구 무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의 젊은이들 머리 위에는 한 400개 정도 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시장이 활성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 시대가 바뀌어서 낙수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발전해도 우리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소위 공급하려는 자와 수요하는 자가 명확히 만나가지고 사는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 게 분명하나 애초도 들어갈 자신이 없거나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 세운 방식은 조금 좀 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겠다는 각종의 복지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정부란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소위 공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정부란 누구냐 했더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세계입니다. 정치인은 초선은 재선은 삼선이 목적이고요. 공무원은 자리보전과 승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배척된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무엇인가 다 해결될까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처음으로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론 구조 속에서 정부와 시장 외에 다른 팩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피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지금 거의 뭐 정치 실장부터 다 제가 잘 아는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되죠. 같은 경제학계에서 사업구나 했으니까.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장하성 실장,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홍장표 경제수석, 그 다음에 우리 김현철 경제부장관, 세 분 다 아마 머릿속에 시장과 정부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 돈을 집어넣으면 국제사회가 이룩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사회 스스로 살고자 하는 무엇인가의 자정작업, 사회 스스로가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힘이 존재하지 않으나 한 사회는 전혀 굴러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장과 정부 당연히 필요하죠. 시장은 힘있게 굴러가야 되고요. 정부는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뭘까? 사회입니다. 소위 내가 서비스를 줄 만큼 받겠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등가성 원칙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참아주고 하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사회혁신 말씀 많이 합니다. 사회혁신 전에 사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 전에 사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사회가 없는데 사회적 기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거의 다 정부 지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는데 무슨 몇 분 지났는지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한 5분 내지 7분 내로 정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아서 대답하고 아니면 계속 저의 주어진 시간 3시까지를 정리안으로 제가 쓰도록 하죠. 한번 그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2017년 대한민국이 뭔가 한번 넘겨주시고 이걸로 되나요?
그렇죠. 이게 뭐 2017년 대한민국 뻔하죠. 불행과 격차의 확대죠. 관료주의 위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말 관료주의가 가장 심한. 이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4개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이 없는 정책을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무슨 사막 낙타 보호 정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만한 법 중에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 일자리 400, 정책만 400개 될 겁니다. 저희 성경에 나오죠. 과부와 나그네와 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사는 사회라고 얘기하기라면 고아 정책, 과부 정책, 나그네 정책, 저희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들 다 주셔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청와대에서 약간 해봤습니다. 과거에 작업팀 쪽에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일정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을요, 모든 사업들을 각 부처마다 16개의 카테고리 있죠. 노인, 장애인, 무슨 주거 이런 걸 다 나누고요. 각 모든 부처한테 일정 정도의 예산 상황들을 다 끄집어 올렸습니다. 끄집어 올려서 이건 직접 전달하는지 중간에 환 쿠션 돌리는지 사회복지법을 사용하는지 모두 돌려서 한번 정책들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주무과장 2명하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에 관련 박사들 2명을 올려놓고 회의를 16번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이 없는 거 없습니다. 거대한 관료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고용 분명히 위기죠. 중앙지정 재량 엉망입니다. 왜냐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위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 인구의 위기. 이건 제가 한 겁니다. 2048년에 아마 기초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추계 제가 아마 처음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추계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여기 아주 빨간 건 5만 미만, 2만 미만입니다. 근데 이거 나머지 5만 미만이 지자체예요. 48년에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인구 감소에 의했습니다. 했더니 이쪽은 다 감소하고 있고요. 서울과 서울 주변, 부산과 부산 주변, 여기 빼놓고는 그 다음에 세종시 빼놓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그리고 5만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더니요, 소위 말하는 빨간 데가 다 5만 미만이고요. 이 중에서 새빨간 데는 2만 미만입니다. 2만 미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GRDP 중에 50%가 공무원이야. 즉 공무원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거기 경찰서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포동수 있어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지금 거쳐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커다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맞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영사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하루 전에 계신, 조사 시점에서 하루 전에 계신 분까지 쭉 한 면을 세워놓고 맨 가운데 계신 분이 66살이에요. 2048년에 인구 추계 결과입니다. 그리고 5만 미만, 2만 미만의 이 지역들로 쭉 가는 거죠. 경상북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변화죠. 근데 아까 일자리 정책 이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작년에 4월까지만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요,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만 몇 건이 내려져 18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 것씩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거기다 모든 안건들 다 집어넣어서 아까 얘기한 400개의 세계가 나오고 거대한 관료국가를 만든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서 소위 제가 보기엔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뭐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었을 때, 자, 우리 열심히 재벌을 키워서 열심히 한번 경제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게 시작론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복지국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양쪽 다 여태까지의 방향으로 본다면 상당히 틀렸습니다. 저희 학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재미있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17박입니다. 17박은 우리 학교 한양대학 학생들 중에 정말 창피하게도, 제가 창피하게도
저기 한문대 교수가 한 21년째입니다만 창피하게도 남의 식판을 얻어다가 밥 얻어먹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식판을 가져다가 또 가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공짜로 줍니다. 이것이 저는 학교 시간 안 가니까 몰랐습니다만 이것을 바라본 몇 학생들이 십시일반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강시간 1교시하고 3교시 중간에 있는 2교시제를 학교에 있는 식당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식권으로 받고 그 식권을 가난한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저희 학교에서 수백 명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학교로 퍼지기 시작해서 한양대, 경북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총 29개 대학이 십시일반이라는 게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자랑스러운 제 제자들이 다 내 수화였습니다. 이놈들이 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으면 하루에 학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빌려주자. 그래서 십시일반이 아니라 기다려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코 묻은 돈으로 3천만 원을 만들고요. 5만 원, 10만 원. 저는 조합원 자격증이 없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발언권이 작아진다고 저는 돈만 내래요. 그래서 저는 후원자입니다. 후원자로 돈 빼고 해서 한 3천만 원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벌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빌려줬더니 30만 원씩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야 이거 먹튀하면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이럽니다. 한양대학교 졸업증의 가격이 30만 원보다 비쌉니다. 먹튀할 리 없죠. 그래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한 놈이 얘기했습니다. 야 걔도 혹시 돈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이거 안 썼습니다만 하이쿱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알선 협동조합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조그만 움직임이 돈을 빌려주고 있는 기다린 은행을 커가고 그들이 아르바이트 알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시장과 국가와 시민이라는 형태로 얘기합시다. 만약에 한양대 학생 중에 각자 자기가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위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건 시장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겁니다. 그 시장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시장 기구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남의 식판으로 밥 먹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한다면 학교의 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애들을 포착해서 야 너희는 밥 못 먹는구나, 돈을 줬어야죠, 밥을 먹였어야죠. 하지만 저희들 눈엔 걔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나랍니다. 그들을 도와줬던 건 뭐죠? 바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였던 것이죠. 이게 시민입니다. 사회혁신이란 일종의 호혜성의 원칙을 가진 서로 도와주는 이러한 사고방식들 체계를 무엇인가 같이 조직화내가고 그것을 효과 있게 만들어가는 게 사회혁신인 것이고, 그것이 잘 돼 나가는 게 바로 좋은 사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2, 3분 정도만 쓰고 질문 있으면 제가 대답하고, 없으면 계속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모든 선진국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늙어가고 경도가 없고요, 성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나라에서 7% 성장하겠다는 건 거짓말에 가까운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5%도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 있는 걸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해서 싸움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모든 나라에게 기본적인 것은 좌파나 우파나 시장과 정부가 완벽하지 않으니 사회의 복원력을, 자기 복원력을 어떻게 이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토니 블레이 더 서드 웨이 제3의 길과 소위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의 빅 소사이티 정책은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똑같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외곽에 거대한 시민사회 틀을 만들고 그들이 상부상조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겁니다. 저는요, 지금의 사회적 기업 굉장히 많아지고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2012년 유엔에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만들고요, 각 나라가 가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심포지움도 많고. 왜 그럴까요?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행복한 시기에 사회적 존재하지 않죠.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만 연료물 있는 곳에 연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100년에 한 명 나니까 그 비석세 오는 거지 모두 다 연료는 그렇게 됩니까? 지구도 지금 나가면 나무들이 엄청 작잖아요. 산에 가면 나무 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CO2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지구가 스스로 살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서 CO2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죠. 허덕허덕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갭이 커나가고 모두 다 사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데이비드 캐머런이 소위 토니 블레어가 오피스 포 시빌 소사이티라고 얘기하는 캐비넷 오피스 안에 소위 시민사회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세크리터리 오브 소셜 레베이션인가 소위 말하면 보좌관으로 사회 핵심 보좌관을 만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무너지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회가 시장과 정부가 해결 못하고 있으니 시민사회의 스스로의 자정적으로 도와준 작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폴란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란이는 세 가지,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경쟁의 시장이고요. 하나는 재분리된 국가입니다. 하나는 호혜성을 가진 사회입니다. 호혜성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비스를 준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한테 밥을 사는 이유는 저놈이 다음번에 꼭 살 거라는 확신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살 거라는 확신이 있어 사는 겁니다. 이게 호혜성이죠. 내가 밥만큼 다음번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가 안 받더라도 저놈이 사람이 좋아져가 남들을 살 수도 있을 거야 하는 것도 호혜성입니다. 폴란이는 어느 순간 이 호혜성의 사회가 무너져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폴란이 언어라면 세카닉 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악마의 맷돌로 경쟁의 시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회를 악마의 맷돌로 갈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를 속에서 어떻게 살까? 호혜성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를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폴란은 얘기하고 있죠. 이건 폴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측은지심 이거 다 맹자도 얘기했던 거고 다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족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친구도 파괴되는 느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복원시킬까? 흔히 오해하는 게 아담 스미스가 소위 말하면 국부론에서 무엇인가 이기심이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 도덕 철학자예요. 글래스고 대학 가면 글래스고 대학에 아담 스미스가 강의하는 가는데 한번 가보면요. 도덕 철학자 과목이 도덕 철학이었어요. 가르치던 과목이.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쓰기 전에 더 모럴 센티먼스라는 도덕 감정을 씁니다. 도덕 감정은 뭐라고 쓰냐면 살아있는 왕석 집에 가셔서 서점에 가셔서 도덕 감정론 안 사도 좋으니까 딱 치면 1페이지에 나와요. 인간의 마음 속의 피티, 연민과 컴패션, 뭐라고 해야죠? 동정심 같은 게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소리란 아담 스미스는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었어요. 어디 혼자서 지가 살겠다고 막 사는 게 사회는 아닌 것이죠. 한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초, 남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사회인 것이죠. 저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단어 다 좋은데 그 가장 밑바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 총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교수가 원래 기본 방침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도윤 대표나 우리 김덕대 대표나 다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회적 경제 중요합니다. 사회혁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사회의 중요성, 서로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정책 세트가 완벽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원래 안에다 쭉 썼습니다만
시간이 없네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이 정도로 제 그냥 인트로덕션으로 제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